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시창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저도 시인으로서 시창작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국어 국문학 학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 나름대로 시창작법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최근에 제가 깊이 더 또 연구했던 시창작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의 그 의의 개념은 제가 이제 그 관동대 법정대학 교수로 있을 때 관동대 국어교육과 교수이셨던 엄창석 교수님이 또 시창작법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신 것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라는 것은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이다. 그러면서 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초 시의 개념을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롯됐다고 본질을 얘기했고, 또 시의 분류 기준도 서사시, 서정시, 극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사시는 과거에 해당된 객관적 정황을 띠는 서술 형태의 시고, 서정시는 현재에 해당되는 감동적 정황을 띠는 주관적 감동, 반성, 명상, 암시와 같은 이런 형태를 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극시는 미래에 해당되는 긴장의 정황을 띠는 시다. 텐션, 긴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봉구 카톨릭대 그 교수가 장로군 옆에 와서 특강을 한번 한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학은 철학, 또 사학과 함께 인문학의 한 갈래라 얘기하면서 철학은 관념적, 추상적이지만 문학은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백운복 교수, 서원대 국문학과 교수는 이분은 특히 이제 극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하더라고요. 미래에 해당되는 긴장의 정황을 띠는 그 텐션, 긴장의 정황을 띠는 하나의 시, 이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의 중요성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문학의 말학의 방식은 들려주기가 아닌 보여주기다. 카터 코렐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죠. 문학의 말학의 방식은 들려주기가 아닌 보여주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은 행간에 침묵을 심는 예술이다. 멋진 얘기예요. 그 침묵을 읽어내는 몫은 독자의 몫이다. 사실 독자의 또 가슴에 울리는 이런 시를 또 써야 됩니다. 시에서는 기쁘다, 슬프다, 너무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말고 여운을 남겨둬야 된다. 그러나 가요는 판단을 내려도 되지 않아요? 내가 이러니까 슬프다, 그렇죠? 또 기쁘다. 그러나 시에서는 좀 이렇게 여운을 남겨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에 대한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가 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수필은 좀 다르죠. 자기 체험이나 저는 기행수필도 많이 써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자기가 느낀 걸 그대로 서술적으로 써나가는 게 수필입니다만은, 시는 이렇게 좀 감동적이고 어느 때는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지만 그 사실의 의미를 깊이 얘기하는, 이렇게 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고남이 닻을 내리고 있다.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도 시적 표현에 좋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엊그저께 제가 이제 시 창작 기법에 대해서 임문혁 시인이, 이분은 현대 시인협회 부의사장이죠. 쉴만한 물가,
작가 옆에 와서 시창작 기법을 얘기한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문혁 시창작 10계명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역시 소망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얘기하니까 이분도 참 그 장로님으로서 아현교회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시의 창작 10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계명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명으로는 소재는 작고 좁게 잡고 삶의 은유나 상징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초상화 한 폭 치켜들고 이 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시는 이따가 이제 다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한번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으로는 소재와 주제는 새롭고 남달라야 한다. 그 예 시로는 넥타이 시를 설명을 했습니다. 소재와 방법이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의 법칙을 활용하라. 하나의 시적 대상, 하나의 장면, 하나의 이미지. 그래서 그 시로는 하나의 신발 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 계명으로는 꼬리물기 기법을 활용하라. 꼬리물기, 바로 변화를 주기죠. 사실 변화를 잘 줘야 됩니다. 그 시는, 대표적인 시는 단풍을 보다가 이런 시였습니다. 또 다섯 번째 계명으로는 시상의 전개는 기술 전결로 하고 기와 결이 고리로 이어지도록 하라. 기와 결이 처음 시작과 마지막 결론 부분이 고리로 이어지도록 하라. 그래서 이것은 단풍을 보다가 이런 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다. 시는 운문이므로 운율을 잘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의 방, 이 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미지를 살려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하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렇죠? 감각적으로. 첫사랑 목련꽃 뭐 이런 시라든가. 그래도 목련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수사법을 활용하라. 이제 호리병에 담아 이 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시에 보면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을 들고 있습니다. 비유법에는 직유, 은유, 대유, 상징법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강조법에서는 막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거, 점관법으로 강조하는 거, 점층법, 강조법, 또 점관법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죠. 변화법은 도치법, 앞뒤를 바꿔서 쓴다든가 이런 것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안에 삶을 담아라. 시 안에 삶을 담아라. 저는 좋은 얘기예요. 내 안에 산, 바로 이런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시를. 그 시 쓰기는 기술이 아니며 통찰력의 수련이고 발현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나태주 시인도 사실은 시 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불꽃이라는 시에서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를 볼 때 상당히 마지막에 나도 그렇다. 그렇죠. 너도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냥 짤막하고 또 쉽게 표현을 했지만 상당히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의 10계명에 대해서 임문혁 시인의 이런 그 좋은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창작법이 어느 것이 가장 절대적이다, 최고다,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너무 이렇게 판단을 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대상에 따라서 시가 다를 수가 있고 주제에 따라서 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이게 독창적인 또 시를 써야 됩니다. 저는 특히 믿는 장로로서 또 이런 시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시창작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교수님들이 얘기한 걸 다 수용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적 시, 바로 변화에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 역군, 체인지 에이전트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 또 거기에 맞는, 대상에 맞는 적절한 시, 그걸 잘 써야 된다. 제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를 두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성경, 복음의 진리, 하늘의 진리,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변할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문화의 상대성. 그럼 그 사람들이 맞는 어떤 시도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시를 쓴다는 건 아니죠. 바로 바르게, 정의롭게, 하나님 뜻에 맞게 그런 시를 써야 되죠. 그러나 대상의 문화에 맞는 시, 농촌 사람들이 잘 읽어볼 수 있는 좋아하는 시는 뭡니까? 농촌에 맞는 시를 써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또 썼습니다. 어촌 사람들이 맞는, 어부에게 맞는 시, 그렇죠? 도시 사람들에게 도시에게 맞는 시, 다 그들에게 맞는, 또 젊은 층에는 젊은 층에 맞는 또 시가 있습니다. 노년층에는 노년층에 맞는 시가 있고, 청년층에는 청년층에 맞는 시가 있고. 제가 노래도 들어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연령이 나이가 많아져 가니까 옛날 가곡, 옛날 가요, 이런 노래들이 더 뭐 솔직한 얘기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젊은 층들 어때요? 좀 발랄하고, 그렇죠? 좀 막 율동적이고 그런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는 대상에 따라서 시의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 그러나 다양하게 그런 방법을 구사하면서도 시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원리는, 시의 의미, 시의 창작의 기법의 원칙, 그렇죠? 이런 원칙은 지켜가면서도 그 대상에 맞는 독창적인 시를 쓸 수 있을 때 저는 훌륭한 시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 장로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그것을 주일날 바로 이제 시로 요약해서 또 이렇게 신앙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사를 해서 음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작사한 노래가 이제 그림궁연화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님이 한 12곡을 작곡해 주셨고, 비둘기집 작곡한 분이 한 3곡에서 15곡이 지금 음악 저작권 옆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 여러 곳에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불려나갔습니다.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어떤 때는 복음 중심으로 또 쓰는 시도 있어요. 성가곡 같은 건 일반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좀 더 뭐 잘 받아들이지 못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 일반 대중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너무 또 복음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한다든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두 손을 모은다 표현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써줌으로써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기도야 이제 요즘 보통 일반화되고 있죠. 많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도 생각하면서 시를 쓸 때 시의 의미가 더 폭넓고 또 광범하게 많은 대상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내용에 따라서. 저는 또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했기 때문에 복음 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도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평양을 비롯해서 개성, 남포, 양강도 해산시라든가 각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백두산도 가보고, 그럼 그쪽에서 시도 썼습니다. 북한의 문학인들하고도 한번
제 시를 보고 달라고 그러더니 근데 저는 그 시를 또 거기서 줄 수도 없잖아요. 왜? 저는 객관적인 시만 써서 해야지. 거기서 또 만약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시를 썼다가는 그것도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물론 비판적인 시를 내가 썼지만 그 시는 낭송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양각도태에 와서 대동강 변에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대동강 가에 대동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대동강은 한강으로 흐른다. 한강과 연결시켜서 민족의 통일을 기원한, 제가 원래 복음 통일을 중심으로 또 평화적인 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평화적인 우리나라가 돼야 한다, 평화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 중심에 어떤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 의미가 들어가는 시를 한번 전체 기자들과 남북 문인들 또 전체 모인 앞에서도 낭송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 다, 그러나 우리가 시의 원칙도 잊어버리고 뭐도 하고 어떤 잘못된 상황에 그대로 빨려들어가면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북한을 다니면서도 북한의 문인들이 좀 안타까운 데가 있어요. 당의 정책에 따라서 또 시를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단호하게 그쪽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 문인들에게도 문학이란 순수해야 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 감정을 독특하게 표현해야 되고 인간을 감동시키는, 저는 영혼을 감동시키는 이런 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아름다운 시 창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시의 창작 기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인들은 또 시 창작을 하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견을 다 제시하지만 그것만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해서 꼭 그대로만 써라, 이렇게 해도 저는 좀 그런 의견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시창작의 원칙, 그렇죠? 서사시, 서정시, 또 극시라든가 또 이렇게 정감을 주는, 또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삶과 연결시키는 좋은 시를 또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시,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 말씀에 여러분과 또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참고로 해서, 제 의견이니까 자기 의견은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또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창작에 대한 이런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함께 우리 시 문학을 발전시키는 우리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